이번 시간에는 219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는데,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등기한 때의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닙니다. 1번이 틀렸죠. 2번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놨는데, 임차인의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전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는 법 규정을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두고 있죠. 그 인도하지 않더라도 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가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누구를 대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는 달리 전대차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가 아마도 계약갱신 요구 제도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5번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라는 표현이네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전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문장은 맞는 문장이지만은 그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관할 구청장에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그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차권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 효력 발생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과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은 보전금 중 일정액을, 이런 표현에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보전금 중 일정액을 하게 되면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보호에 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3번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4번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O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5번 지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시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이고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2014년 1월 1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금은 임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상 우리가 상가금은 임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상가금은 임차보호법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대통령령에서 상가금 임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 금액을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상인법에서는 환산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죠. 따라서 월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증금에다가 합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4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4억이죠. 4억. 4억은 이하일 때만 그 상가금임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보호 대상이 되네요. 니은에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광학원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5천만에 월차임 50만 원 임차했다. 그러면 월차임 50에다 100을 곱하면은 5천만 원이 될 것이고 3억이죠. 근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따라서 3억이면은 보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다 보호 대상입니다. 이것에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4천원으로 임차했다. 창원시의 경우는 그 밖의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 보다시피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억 4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고 리얼은 용인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으로 임차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해 보면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 이하로 됩니다. 근데 3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금 임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출제 형태만 바꿨다 뿐이지 밑에 해설에 소개되어 있는 상가금을 임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규모, 즉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의 규모를 물은 문제로 보입니다. 해설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221페이지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제도는 우리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대차 계약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년 전에 신설된 제도이죠.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만 갖고도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이 신설하게 된 겁니다. 자, 기억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3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니은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조문 중에 하는 게 차임연체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사유입니다. 이것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 또 하나죠. 오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오네요. 리얼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될 수 없다. 앞부분 전단의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이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우리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금임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법조문상의 관로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인데 결국 법조문을 묻는 문제입니다. 출제 형태를 박스 형태로 출제했을 뿐이죠. 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정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즉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100분의 12였는데 지금은 100분의 9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 2푼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는
4.5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월차임 전환 시의 산정률을 우리 시행령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6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상가금을 임차 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 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한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조인법과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오고, 두 번째 병이 즉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하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2기가 아니라 3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민영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죠.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두 번째 지문 한 개뿐이네요. 223페이지에 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금을 임차의원에게 설명한 상가금을 임차보호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종교, 자선단체 및 각종 친목 모임 사무실 등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죠. 2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4번에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시에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5번에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재지관을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든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 다음 8번에 상임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해놨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과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없지만 확정일자 요건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려버렸네요. 2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과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입법 취지가 다른 규정으로서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3번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런 주택임자보호법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4번에 법무부 장관은 이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앞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정을 팔 부분이 없습니다. 4번에 법무부 장관은 이러이런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표준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권리금 계약서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뒷페이지에 9번 문제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 권리금 계약이라. 자, 이번 시험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 작년에 15년도에 신설된 규정 위주로
법규정 위주로 시험 지문이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상위법상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유에 관한 법규정을 정독을 해 두시면은 뭐 답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번의 권리금 계약의 정의에 관해서 우리 상가금임차보호법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사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이번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3개월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네요. 3번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죠. 4번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5번하고 9번 문제의 4번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5번 지문을 보면은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도 권리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9번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즉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이 고시하도록 하고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권리금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0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우리 상가금임차보호법상의 규정이다. 틀린 것은 1. 이 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영업 초기의 투자 비용이나 시설 비용의 회수, 즉 시설 권리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권리금 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권리금 회수기에 관한 보호 규정들을 다양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2번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답항이 되는 거죠. 3번에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도 적용된다 하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 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작년에 신설됐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번에 임대차, 5번 아까 질문했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신설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공유 재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상가금임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료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출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시험만큼은 11번 같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독자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기출된 사례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한 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히 이 3번
공사 시기 공소유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고자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임대인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20만 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차는 중개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면은 환산 보증금을 정하게 되면은 보증금액이 4억 2천이 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가금융이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가금융이자보호법상 환산 보증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대항력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 안 되는 규정이 있고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에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금융이자보호법이 적용되면 바로 틀려버렸죠.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월차임을 30만 원으로 정액하더라도 계속 상가금융이자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했는데 30만 원 정액하면 더더욱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틀렸네. 니은의 상가금융이자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지만 등록사항 등에 대한 현황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했는데 제공 요청도 가능합니다.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는. 디귿에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죠.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O가 되겠습니다. 리얼에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미음에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차인이 월차임은 정액하지 않고 보증금을 1억 원 정액 청구하는 것은 상가금융 임차보호법상 정액 청구 기준을 초과하죠. 9%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용된다 하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3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 주임법과 상임법의 문제는 비교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비교해서 낼 때는 판례 위주로 내기보다는 법 규정 위주로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 주택임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상임법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각각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번에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임법은 월차임을 포함하지 않지만은 상임법은 월차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정하고 있죠. 상임법은. 주택임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은 상가금융임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모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번에 주임법과 상임법 모두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연체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주택임차보호법에는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나 상임법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면은 연체되게 되면은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계약 해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작년에 신설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로써 상가임차보호법은 마무리하고요. 227페이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를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의 중개 실무 파트에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가
매회 한 문제 정도 걸로 언급이 되는데 주로 보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성무법의 내용과 함께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따로 이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출제 범위를 오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과 장사법의 일부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문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옛날에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인데 지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되어 있죠. 이 장사 등의 법률은 항상 정리를 하실 때 기본서 가지고 정리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포인트 삼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묘지의 종류 그리고 자연장지의 종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지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장지의 종류에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 내용이 달리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법 규정을 정리할 때는 묘지의 종류와 자연장지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 내용을 달리 정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구분된 정리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어린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연장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연장지가 아니라 문중 묘지일 경우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장지냐 묘지냐 이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2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 그러고 관습법상 인정되어지는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의 성격을 지닙니다. 3번에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 수호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러하지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가 분묘의 존속 기간에 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 6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4번에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고 5번에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해놨습니다. 이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그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의 물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2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어린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 등의 점유면적에 관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 점유면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묘 그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분묘 한기 및 그 분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 분묘 등 점유 면적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묘 한기당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합정의 경우는 그나마 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정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해서 인정하는 물권이죠. 3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이 치료 지급이라는 것은 지상권의 승린 요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4번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라고 했네요.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존속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 멸실의 경우는 분묘기지권도 함께 소멸해버린다라는 거죠. 5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라고 했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은 제한을 받습니다. 최장 60년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기호는 관습법상의 이 물권의 분묘기지권에 따라서 분묘 수호와 보응제사를 지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계속 존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성문법인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그 장사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설치 기한의 제한은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 8월 30일부터인가는 바뀌어가 시행되죠. 그래 바뀌었다 하더라도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최장 60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분묘 설치 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최장 60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절차의 간소화 측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묘 설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제한을 하고 1회에 한해서 3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에 관련하여 토지에 관하여 매수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가족묘지 안에 가족묘지라고 그랬습니다. 분묘 한 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에 했습니다.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을 묻고 있는 거죠. 30제곱미터까지가 아니라 15제곱미터까지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1년 내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장 60년이 설치기간이 끝나면은 1년 이내에 철거를 해야 되죠. 3번에 평장의 경우, 암장의 경우, 가묘의 경우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에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는 채권에 불과한 거죠.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이 이제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타인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거나 자연장을 설치한 경우에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성문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 기지권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걸 가묘라고 그러죠.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묘 수호와 보응제사를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해봐야 됩니다. 분묘 수호와 보응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까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묘 수호와 보응제사에 필요한 범위에 토지가 어느 범위까지로 볼 거냐라는 것은 분묘 설치 상태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 입장이고, 3번의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분묘 기지권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4번의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해놨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답이 두 개로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지금 이 4번의 지문을 보면 주어가 사망자의 연고자가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망자의 연고자가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문중분묘의 경우에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손이 분묘 기지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손만이 분묘 기지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종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종손 이외의 자에게도 분묘 기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종손이 지금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5번에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분묘 한 개당 점유면적 즉 10제곱미터죠.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 한 개당 점유면적을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규정을 장사법에 둔 근원하세요. 분묘 기지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도의 어떤 분묘와 묘지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묘 한 개당 점유면적을 제한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분묘 기지권의 범위라는 것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까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취지상. 그래서 5번은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이다. 틀린 것은 1.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죠. 그래서 그 존속기관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이 분묘기지권은 수호와 봉제 사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지속하고 있는 한 분묘 기지권도 존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분묘의 부속 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묘 기지권의 내용이죠. 분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주어진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문중분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손에게 분묘 수호 관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정손에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3번에 분묘 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할 힘만 인정하는 거죠. 4번에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간에 그 분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분묘의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묘 관리 처분권, 즉 분묘 기지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에 분묘 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계약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여 얻은 이득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로서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반대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득을 챙기게 된 거죠. 그 범위 내에서 따라서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개인 묘지는 신고사항이고 가정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다 허가사항입니다. 2번에 가정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사항이라 그랬고 3번에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는데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한하여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죠. 재단법인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법인묘지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공원묘지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법인묘지입니다. 다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묘지죠. 4번에 시장 등이 80제곱미터 미만의 가정묘지 또는 문중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한 때는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 일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 절차,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5번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이 자연장지입니다. 묘지가 아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정함에 따라서 시장 등에게 신고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법인 자연장지만 허가사항입니다.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 다음 231페이지 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분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해놨는데 지금 법이 개정됐죠. 밑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이 2016년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공고일이 언제가 될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는데 만약에 시험 시행 공고일이 8월 30일 이전이게 되면은 이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알으세요. 근데 시행일이 8월 30일 이후면은 결국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 시행 공고일이 8월 3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알으세요. 8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된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7번 1번. 분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한 번에 15년씩 3회 한정해 그 실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법령으로서는 5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정 법률은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0년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장 기간은 60년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밑에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묘지에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장사법에서는. 그래서 묘지의 사전매매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묘 개장 허가 절차를 밟아서 개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연고 분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4번을 공부할 때는 4번을 먼저 읽고 3번을 읽는 게 낫겠네요. 5번에 사설묘지 중, 문중묘지와 법인묘지, 공설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묘지 설치 지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숫자 위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길가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8번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묘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면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의 면적과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로,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다만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더 규모 있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뒤에 232페이지 9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 자연장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8번 문제는 사설 묘지의 면적을 묻는 문제였고 9번 문제는 사설 자연장지의 면적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이 자연장지의 면적은 아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빠르게 연결한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같이 묶어놨죠. 100제곱미터 미만,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인데 4만 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도 허가사항이지만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사설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묘지 면적 규제, 자연장지 면적 규제,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개인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입니다. 개인 묘지와 마찬가지로 가족묘지도 마찬가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도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와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까지 포함해서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장 등의 허가사항입니다. 그 1번, 2번, 3번에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자연장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에 법인 등 자연장지의 개념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유고를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고 5번에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장지를 조성 관리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설치 조성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법제 13조 1항에서도 해설에도 보다시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리가 자연장지를 조성 관리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묘
상가론인차보호법과 분모기지권 그리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까지 아울러서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한 문제를 한 10여 문제 점검함으로써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